안녕하세요. 돈 닦는 투자자 샤티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왜 XRP나 XLM 같은 브릿지 화폐가 필요한가? 또는 비트코인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데 XRP는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결제 시스템의 실제 구조를 잘 모르는구나 싶더라고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왜 그 답에 도달했는지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추론 과정을 함께 설명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별로 와닿지 않고 이게 또 금방 증발해버리는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여러 편에 걸쳐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암호화폐나 리플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그런데도 굳이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 하는 이유는 여러 기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 금융, 핀테크 분야도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영역이 있는데 이 두 영역을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익숙하게 아는 건 결제 시스템의 프론트엔드 영역이에요.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XRP 같은 브릿지 통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결제의 백엔드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알아야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다양한 코인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해하려면 기본은 기존의 결제망에서 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이 기존 결제 시스템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떤 기술이 중요할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결제 시스템을 가장 기본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국내 결제에 대해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로 국제 결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세 번째로 DLT 기반 결제, 그리고 XRP 레저를 이용한 ODL 결제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 국내 결제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단일 통화 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는 주로 그 국가에서만 통용되는 법정화폐로 거래하죠. 그래서 국내 결제는 그냥 단일 통화 결제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국제 결제는 이종 통화 간 거래가 훨씬 빈번합니다. 물론 송금자가 외화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외화를 가지고 국경 간 결제에서도 단일 통화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다른 통화 간 거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베이스로 설명드릴 거예요. 이 1번과 2번은 우리에게 익숙한 은행망을 통한 결제입니다. 그리고 이 3번과 4번은 블록체인 기반 결제입니다. 이 DLT가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분산 원장 기술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DLT 기반 결제에 포함되는 케이스는 첫 번째로 암호화폐 간 결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간 결제, 마지막으로 모든 토큰화된 자산 간의 결제가 다 이 DLT 기반 결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DLT 기반 결제도 단일 통화 간 결제와 이종 통화 간 결제로 분류해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DLT 기반 결제 중에서도 XRP 원장을 이용한 ODL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ODL은 아시다시피 On Demand Liquidity라고 리플사가 개발한 XRP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입니다.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ODL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아실 텐데 제가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설명을 하려는 건 아니고 XRP라는 이 브릿지 화폐, 이 중립 화폐의 속성과 역할에 대해 조금 심층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오늘날의 결제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만으로는 이 결제 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고 그 문제의 해결책은 XRP나 XLM 같은 중립적인 브릿지 통화다라는 결론까지 앞으로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제가 원래 이 네 가지 결제 시스템을 오늘 영상에서 한 호흡으로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내용이 많이 축약될 것 같아서 한 편에 다 못 담을 것 같고요. 디테일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 편으로 나눠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1번 국내 결제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결제는 주로 단일 통화 간 거래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아까 제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라는 개념을 잠깐 언급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송금할 때 눈으로 보고 직접 사용하는 이 화면,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프론트엔드입니다. 폰뱅킹으로 송금하기를 누르면 내 계좌에선 돈이 빠져나가고 수신자 계좌에는 돈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돈이 바로 이동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건 프론트엔드에서 그렇게 보이도록 계좌상에 표시만 되는 거고 실제로 그 결제를 처리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 사이에서는 돈이 이동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실제 돈의 이동은 백엔드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백엔드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같은 유저들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시스템의 뒤편에서 실제로 데이터가 처리되고 거래가 정산되는 과정을 기술적으로 구현한 영역을 말해요. 이 백엔드의 결제 프로세스는 상당히 복잡하고 실시간으로 결제 정산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정산, 세틀먼트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페이먼트 한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결제하는구나 하는데 이때 백엔드 영역에서는 실제로 결제 프로세스가 총 3단계를 거쳐 처리됩니다. 메시징, 클리어링, 세틀먼트. 이렇게 한국말로는 각각 지급 요청, 청산, 정산이라고 합니다. 메시징은 송금자가 돈을 보내겠다는 지급 요청을 상대방 은행에게 보내는 겁니다. 송금하는 은행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통화로 보낼지 같은 정보를 담은 지급 명령을 메시징으로 상대방 은행에게 전송합니다. 이 메시징은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어떤 표준을 기반으로 작성되느냐가 국가마다 또 금융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메시징 네트워크는 어떤 통신망을 통해 주고받는가인데 국내 결제는 주로 자국의 중앙은행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결제원 내부망을 통해 메시징을 처리합니다. 이걸 해외로 송금할 때는 스위프트망을 사용하죠. 그러면 메시징 표준이라는 건 뭐냐? 어떤 형식이나 언어로 이 금융 메시지를 작성하는가입니다. 이전에는 금융기관이나 국가마다 서로 제각각 다른 메시징 표준을 사용했었는데 국제 송금을 할 때는 스위프트의 표준에 따른 형식으로 메시지를 작성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걸 전 세계적으로 ISO 2002 표준으로 통일하려는 추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저기서 자주 들어보셨던 이 ISO 2002가 각 국가나 금융기관마다 서로 제각각이던 메시징 형식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상호 호환성을 높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급 명령을 담은 메시징을 받은 은행은 일정 기간 동안 이 거래들을 모아서 클리어링이란 걸 합니다. 클리어링이 뭐냐 하면 거래 정보들을 수집하고 검증해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를 계산해서 해당 은행 간 채무를 사후에 상계 처리하는 걸 말해요. 상계 처리를 네팅이라고 하는데 이 네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두 은행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 내역에서 서로 주고받아야 할 금액을 합산하고 상쇄해서 최종적으로 얼마를 주고받으면 되는지 계산하는 겁니다. 이 클리어링을 하는 과정에선 상계 처리뿐만 아니라 이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검증합니다. KYC, Know Your Customer라고 해서 고객 검증하는 거, 그리고 AML, Anti-Money Laundering, 자금 세탁 방지하는 거, 또 CFT라 해서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과정이 클리어링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클리어링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세틀먼트가 이루어지는데 세틀먼트는 자금이 이 은행에서 저 은행의 계좌로 실제로 이동하는 걸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금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상대방 은행으로 완전히 이전되는 걸 세틀먼트, 정산이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결제의 완결성을 설명하면서 이걸 이야기했었죠. 이 세틀먼트까지 모두 끝나야 우리가 보낸 돈이 법적으로 또 회계적으로 진짜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틀먼트 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액 결제 방식과 차액 결제 방식이 있는데 총액 결제는 gross settlement라고 하고 차액 결제는 net settlement라고 합니다.
이 총액 결제는 다른 말로 하면 실시간 총액 결제라 해서 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라고 하는데, 이 RTGS 방식은 결제 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금액 그대로 상계 처리하는 거 없이 바로 정산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차액 결제, 넷 세틀먼트 방식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상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일부 선진국들은 중요한 거래에 한해서 이 RTGS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페드와이어, 유럽에는 타겟2, 한국에는 BOK 와이어 플러스라고, 이게 다 RTGS 방식으로 결제를 처리하는 건데, 이렇게 실시간 총액 방식으로 정산하면 빠르고 효율적이죠. 그런데 모든 거래를 다 RTGS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RTGS 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유동성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차액 결제 방식은 그동안의 거래 장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 금액만 정산하면 된다. 그래서 정산하는 최종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총액 결제 방식으로 실시간 처리를 하면 항상 많은 유동성이 필요한데, 모든 결제를 다 이렇게 실시간 총액 방식으로 할 만큼 유동성이 받쳐주질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부분의 거래는 네팅 기반 차액 결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은행망 거래를 통해서는 모든 거래에서 완벽하게 실시간 결제 완결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은행 간 자금을 이체할 때는 기본적으로 메시징, 클리어링, 세틀먼트,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고, 이걸 각각 쉽게 설명하면 메시징은 나 누구한테 얼마 보낼게요 라고 지급 명령을 내리는 거고, 클리어링은 서로 결제 내역을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얼마만 주면 되는지 청산하는 거, 그리고 세틀먼트는 실제로 돈을 보내는 거, 최종 정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국제결제로 확장되었을 때 그 프로세스가 얼마나 복잡해질지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국경 간 결제의 백엔드 프로세스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